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부인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넨 3억 원과 미국에 송금한 돈 200만 달러 등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빼돌린 특수활동비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를 뭉텅이로 빼낸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몇 건 더 있다며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에 추가로 상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 전 원장의 아들이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장 실장은 당장 임금 부담을 느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76개의 정부 지원책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지만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현장 점검에서 일부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2조 4천억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 도시재생 유대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 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조기 정착에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이명박이 재임 시에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2억 원 이상의 정기 상납을 받았다. 매월 2억? 네. 다음에 그때 현금으로요?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이 와이프와 함께 직접 차를 몰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명박 부인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특별 상납도 받았다. 국정원의 특활비가 사실상 100억 원 이상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게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에요. 매월 2억이면은 연 24억에 5년이면은 100억 넘네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주진우 기자의 이런 이야기들 중에 그냥 어떤 추측성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 취재되어 있는 취재원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언론은 어디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김희중하고 김백준이 따로 다른 고리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을 받았는데 그 상납의 용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명박이 기자회견이랍시고 할 때 쭉 도열했던 인물들 대다수가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기자 같지도 않은 기자들 같은 것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홍보수석이네 뭐네 헤쳐먹고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이명박의 청와대. 그러면 이명박의 청와대가 다 헤쳐먹은 거야? 아니지. 그러면 이명박의 뭐 핵심 수석들? 아니지. 이명박의 뭐 측근이었다고 하는 이재호 이런 사람들? 아니지. 진짜는 정말 많이 좁혀가지고 기자회견 상에 도열했던 인간들은 진짜 축정이. 비리 구조 속에 이명박 구조 속에는 안 들어갔을 만한 사람들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착복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이명박의 국정원 특활비에 관한 비리는 딱 두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김백준하고 김희중인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언론상에 뭐 김효재나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MB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니들이 뭘 하니 이 새끼들아. 실제로 이명박에 관련된 구조는 나랑 김백주만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명박이 깨끗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재호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없으니까 이명박도 안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박 측근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MB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MB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쭉정이었구나. 저런 신발. 우물한 계열이었구나. 한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막 걸려 있었기 때문에 팩트 없는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취재원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있는 것만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이런 돈 받았다는 이 방법 같은 것들이 구체적이죠. 네, 구체적인 게 박근혜가 돈을 받았던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직접 청와대에 차에 들어가서 전달을 한다. 근데 이게 원세훈이 직접 했다는 건 색달라요. 이게 전 진짜 꼬봉이었구나. 국정원 기획실장인가 했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명박하고 독대해서 이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이명박이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독대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정원에 그렇게 이제 그 국장급이 다이렉트로 부대실장한테 독대를 요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래요, 보통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원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이명박이 거기에 꽂아 넣은 사람.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그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명박 눈에 띄어가지고 이명박이 차출해서 꽂아 넣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대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국장급들도 그렇고 국정원장이 직접 현금을 챙겨 들고 운전을 해서 와이프 손잡고 들어가서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여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의 정치적 구조는 이렇게 봐요. 국정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그 부류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박근혜가 그냥 가져간 건데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의 역할은 어느 정도는 했겠죠. 전혀 안 했을 리는 없는데 이명박 같은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뒤에서 기가 막히게 하는 어떤 본능적인 냄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돈이 있다는 거. 숨은 돈. 실제로 그 돈은 쓰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에 가까운 거. 화수분 같은 거지. 그리고 무슨 전시도 아니고. 해가 지나면 돈이 다시 생겨. 그 화수분 같은 거야. 부자는 진짜 그렇다니까. 어디 주식이 얼마큼 묶여있죠. 몇십억, 몇백억이. 건물에 묶여있죠. 실제로 예금도 꽤 있긴 할 거야. 근데 그 통장에 뭔가를 채워가는 재미.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 새끼 땅 하나 살려고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한 6억에서 뭐 얼마 정도는 그냥 눈먼 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순실이 그런 짓 한번 한 적 우리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현금으로 다.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해갖고 요즘 사람들이 누가 이체하냐고 하면서 견찰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정원 특활 빌릴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최순실이 그걸 유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근데 원세훈 과라가 이런 과라는 것 같은 거예요. 6억이라고 그랬나요? 6억 정도. 6억을 직접 현찰로 주면서 보는 앞에서 개수기로 세서 준다는 거야. 부동산 중개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개수기를 눈앞에서 두고 개수기가 뭐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전원 코드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10억 원대인데 6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6억과 10억은 차이가 크죠. 아파트 한 채가 더 오락가락 하는 건데. 근데 이 10억을 5만 원짜리를 했겠죠? 설마 만 원짜리를 하진 않았겠죠? 설마. 그러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1억이 몇 다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국권화폐예요. 만 원짜리 국권화폐. 만 원짜리 국권화폐. 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그게 지금 박근혜 때가 아니고. 제 아는 사람이 렉서스를 사면서 현찰로 샀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건너에서. 그래서 현찰 개수기로 그걸 결제를 해주고 나오니까 전 직원이 매장 앞에까지 와서 90도로 절을 하더라. 우리 이야기를... 작은 누나가 처음 차를 살 때 현금으로 샀거든요. 제가 들고 따라갔어요. 누나가 성격이 좀 괴팍해서 은행을 안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직접 돈을 뽑아서. 그들이 얼마큼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말아먹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민주주의 인사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네. 그 과정에서 뭐 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국정원장을 누군가를 임명해요. 야수님 할 거죠? 예, 뭐 시키면 해야죠. 매월 나한테 이 사람들은 정말 도둑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매월 이제 국정원에서 3억을 빼서 2억을 상납하는 거죠. 1억은 수고비.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네. 그러면 뭐 김희중하고 김백준은 뭐 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한번 이렇게 길을 터주는 것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원세훈 같은 자들은 친복이니까. 네. 나머지 김백준이나 김희중은 데리고 들어온 청와대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고 국정원을 장악할 만한 인물 하나 데려다 놓으면 예를 들면 누가 좀 싫은 소리 조금 하면 같은 편인 남의 편인데 그냥 사찰하고 뒷조사해서 협박하고 조폭이지 뭐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개혁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권력자가 의도성만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건 다시 부활해서 정치 사찰하는 용도, 나쁜 짓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 조직이라는 것을 나쁘게 이용만 해먹으면 정말 아무도 지도세도 모르게 뭔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네.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 국정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댓글 사건의 사실 시작, 그게 우리가 김하영으로 불리우는 국정원 여직원. 지금까지 어떤 재판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그걸 고발했던 국회의원들만 예, 지금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이잖아 아직도. 예. 이거 국정원 여직원 곧 기소된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재판이 열린다는 뭐 이런 소식도 예. 있어요. 본인이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 상관의 지시로 이렇게 허위 자백을 허위 진술을 했다. 이제 와서? 예.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이제 판변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일요일 날 김현 대변인도 빡친 논평 하나 내시고 중요한 내용 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박근혜 후보는 2012년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리는지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집단 테러니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이라느니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12월 16일 3차 TV토론 직후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밤 11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속보로 내보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에 의해 정치 관여 흔적인 댓글을 발견해놓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결국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경찰과의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당시 명백하게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된 배경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2018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런 자들입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 박범계 의원이 다스 디베이트가 이명박에게 전달됐다는 내부자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박. 왜 이명박한테 가냐고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다가 나한테 다 물어보라 그랬다가. 그 리베이트가 거래처 사이에 오갔던 리베이트잖아요. 우리 일종의 커미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매입을 하면 그중에 이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달 뭐 작게는 200~3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현금으로 그것도 이시영한테 줬다고 하죠. 그러네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은 대학 관광으로부터 매달 220만 원씩 3년 정도 7차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나오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아무 잘못 없는 부하 직원에게 총대를 매라 라며 덮어씌우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니까 김희중처럼 다 까발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문제야. 이게 돈은 일종의 중독이에요. 한번 대보고 싶긴 하죠. 돈이 중독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뭐 솔직히 뭐 몇만 원 정도 이런 욕심은 안 부리겠지. 누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1억 얼마 정도는 뭐 그런 푼돈 가지고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100만 원 이상부터는 이명박 눈에 레이더가 포착되면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베이트 몇천만 원 되는 걸 그런 걸 모으는 게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네 사람과도 2개만 시키는 사람인데 당연히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다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 몇만 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난 100만 원만 넘어가면 이명박은 그 모든 돈은 다 내 거야 하고 먹는 사람일 거예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는지를 몰라. 똥구녕으로? 또 오늘 더러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진짜.
이 직원이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모 행정관에게 관련 문제를 전달했지만 묵살을 당했고 3년간 인사 불이익까지 당하다가 다스를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가 가능했던 거고요. 또 다른 녹음 파일에 의하면 이동형이 사촌형 김모 씨의 고철 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6억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다 2016년 3월 다스가 갑자기 거래업체를 바꾸자 김모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동형은 이상득 이명박에게 줬다라면서 거절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째라 하는 거죠. 네. 나 없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상은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지금 증언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경주 투어, 경주 다스 투어를 이번에 TV에서 방영한 거를 봤더니 이상은 회장이 갔다는 마사지 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샵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슨 호화로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직접 찾아간 그곳이 시골에 정말 호름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저씨가 앉아서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70대 노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원래 3만 원인데 2만 원 깎아준 저 마사지를 그렇게 몇 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의 행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였다. 큰 회사 회장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후에 이상은이 다스 회장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다시 3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다스는 그렇고요. 다스는 내가 보기에 지금 2등입니다. 2등. MB 구성 마라톤에서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1위는 국정원 특활비라고 보는데 이명박 밑에 옆에 이렇게 도열해 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막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권재진하고 임태희가 소환 임박해 있습니다. 다음 타자. 이건 어떤 건이냐면은 국정원 특활비로 민간인 사찰 부분 입막음했다고 하는 그 용도인데 김희중이 한 말이 있잖아요. 워낙에 검찰이 촘촘하게 잘 상황을 만들어 놔서 도저히 거짓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게 김희중의 증언이거든요. 지금 검찰은 뭐랄까 굉장히 어떤 예전에 1987의 감독, 장준환 감독 같은 천재가 뭔가를 이렇게 잘 세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비어있는 구조에서 잘 만들어진 무슨 뭐랄까요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 있어요. 완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완성도 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재진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비서관 김진모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요식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구치소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범털들이 너무 많아. 예, 이렇게 범털 중에서도 이 굵은 범털들이 계속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게 뭐 정보 관리 측면에서나 피의자 관리 측면에서나 위험하니까 독방이 필요한데 독방이라고 해서 또 박근혜급으로 주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독거실을 좀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중요한 주인공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감방이 비어 있어요. 요즘 착하게 살자라는 예능 프로에서 또 감옥 가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가고 있는 게 트렌드라서. 근데 김희중의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제공을 했을 것 같은데 나와서는 검찰이 이렇게 꼼꼼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권재진이나 임태희한테 되게 겁을 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약간 이명박을 자기는 아직도 의리를 지킨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다가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되게 잘 처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분은 제가 더더욱 고민을 좀 해본 부분이거든요. 네. 김희중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언론에 드러났냐면 정두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두원이 임역할을 했어요. 정두원이 들은 뉘앙스는 김희중의 보복이 맞아요. 너무 섭섭한 부분을 그거를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까 김희중이 마치 무슨 투사처럼 돼버리고 막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약간 지들끼리의 정치 보복적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김희중이 직접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약간 중화시켜요. 정두원의 말이 너무 세게 나간 거지. 그런 측면이라서 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이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건 없다고 보는데 검찰의 지금까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촘촘하게 잘 됐더라라는 말은 자기 실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김희중 씨처럼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찰한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푸다님이 전에 1억 8천 솔로몬 저축은행 건 때 1억 8천으로 김희중 씨가 한번 1년 3개월 수감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희중 씨가 착복한 게 아닐 거다라고 추론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자기가 먹은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양쪽 게 다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거짓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검찰한테 그런 인상을 못 받아요. 아, 이 사람들 잘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 준비를 잘했구나. 이런 판단 자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검찰이 불편한 거예요. 이명박을 언제 구속시키느냐. 구속이란 표현은 좀 정확하진 않죠. 일단 소환해서 조사해보고 구속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구속하는 거니까 구속이라는 워딩은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검찰 출석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출석이요? 포토라인. 흔히 말하면 포토라인. 처음으로 죄를 짓고 이명박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언제냐.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명장면일 거예요. 기침도 좀 할 것이고. 그런데 엄청 하겠죠. 그게 지금 청와대에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관례 같은 거래요. 전직 대통령들은 참여 인사에 당연하게 이렇게. 전두환한테도 보냈을까요? 거긴 대통령이 아니죠. 박탈됐잖아요. 전직 예우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명박이 초청을 했는데 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명박이 결정할 문제인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언론들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일 거다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찰에 출석시켜놓고 초청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올림픽 전에 구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화건처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자하고 우면하지 않고 전후사정 안 봐주고 필요하면 부르는 거지 뭘 거기다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올림픽 전에 부르고 올림픽 후에 부르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올림픽에 부르는 거는 어떤 예우 차원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항상 지난번 편지에서도 그렇듯이 항상 예우를 약속하던 사람이 본인이 안 지켰는데 본인이 그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월 9일이 또 그 겨울올림픽 개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8일에 이제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날짜는 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다른데 이목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월 첫째 주, 2월 1일이 목요일인데 2월 1일이나 그 주에 검찰에 출두해서 그 다음 주 초에 구속. 이 검찰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삼성동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하던 날에 이목을 거기에 다 집중시켜 놓고 집에 있는 모든 서류를 폐기하는 작업을 그 시간에 맞춰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중요할 거야, 그 서류들이 과연. 지금 조중동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악다군이 쓰면서 이명박을 박아내려고 해요. 보니까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갈 때까지 간 현 정권 대 전전 정권 복수극. 다음에 중앙일보. 이젠 전전 대통령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서나? 뉘앙스가 뭐예요? 보복이다. 그런 전 거죠. 대통령이 안 했으니까 지금 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뭐 그것도 있지만 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전전 대통령이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조사하고 잘못했으면은 처벌하는 거죠. 정말 이명박까지 들어가면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었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그들이 생각해요. 바로 곧 돌아오는 지방선거 때 자기들의 어떤 불리함. 이것과 함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와 이명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보수 정권의 두 대통령이 구속이 되게 되면 그 분위기 속에서 선거는 치러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그 보수 괴멸의 이기감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명박의 회견문에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결사항전 태세로 들어간 거예요. 조중동 플러스 기득권들이. 그래서 최소한 영남 정도라도 살려놔야 반격의 기회가 생기는데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세라는 게 있는 것이고. 바람이 또. 지방선거에서 사실 정말 괴멸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어떤 지형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태가 되면 조중동도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상당히 잃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조중동이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잃어가면 갈수록 광고주들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권력의 어떤 카르텔도 있잖아요. 네. 서로 간에 침묵의 카르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또는 저항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생명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지형이 이렇게 SNS가 촉발되면서 바뀐 언론 지형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동안의 보수 언론들이 보수 정권, 보수 정치 집단하고 결탁해가지고 여론을 이끌 수 있었던 건 일종의 돈으로 동원이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는. 네. 그러니까 신문 발행 부수도 조작할 수 있고 어떤 큰 그 정치 집회나 그 대중 집회에서 돈으로 사람들을 그 매집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다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발행 부수가 뭐 100만 부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채널이 생겨버렸잖아요. 팟캐스트라는. 그리고 SNS라는 개인의 미디어화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탈집중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대한 언론 몇 개가 여론을 장악하던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정치까지 이제 보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논평을 나오는 거라 봐요. 잠깐만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할게요. 예. 이렇게 한번 어떨까요?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평창 올림픽에 남과 북이 화해하는 분위기 속에 단일한 대표팀이 참가하게 될 모양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묻고 후에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묻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정당의 지지율은 이렇게 묻고 이런 방식인 것과 무슨 논란이 있습니다. 단일팀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한국 선수들에 대한 부분 같은 걸 언급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하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질문을 막 던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묻는 방식이 이런 차이거든요. 네. 더 심란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게 왜 대구 갈 때마다 대구 지역 지지율 떨어진다 그랬잖아. 2%씩 갈 때마다 네. 2%씩.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한 여론조사 발표한 거 전주보다 2% 빠져서 9%예요. 국민의당하고 합당 추진 중인 바른정당은 6%. TK에서는 전주보다 또 떨어져서 18%.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지역의 맹주라고 자처하지만 TK 지역 사람들도 흔쾌히 자유한국당 지지한다는 말을 못해요. 18%밖에 안 돼요.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왜 안철수의 등장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명박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을 때예요. 그래서 정권 바뀌긴 했어요. 근데 선거 전문가들의 분위기에 의하면 박근혜가 이 모양 이 꼴일지는 몰라서 보수 쪽 사람들은 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명박이 나라를 망가뜨려 놨어요. 그 당시에도 지지율이 엄청 낮은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갑자기 안철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해서 지지율을 막 깎아먹고 있는 상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70%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막 30%, 20% 막 떨어져가는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막 엄청나게 있는 인사가 하나 튀어 올라와요. 새정치를 막 외치면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거 맞아요. 옛날에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막 50% 이상이 넘어. 안철수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안이 되려면 지금 놓고 보면 안철수는 그냥 그저 그런 보통의 보수 정치인보다는 나을 게 없다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 자기 아젠다를 만들어갖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조금 논란이 돼가지고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는데 발목 잡으면서 또 지들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자유한국당도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게 우리 항상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노인층은 제가 어저께 식당에서 봤던 그 노인층들은 찍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층이 못 찍는단 말이에요. 차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악적인 느낌이 들어. 그럼 이 정당은 어느 날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구가 아무리 노인층이 많다고 해도 젊은 층들이 20대, 30대, 40대 이런 정도의 또 50대까지 젊은 층들이 그 당을 안 찍게 되면 그 지지율은 돌아가시는 만큼 빠지는 거예요.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만큼 빠지는 거라고. 근데 지지율 한 18%? 자기들 번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50% 육박하게 나오는데 네. 그거는 선거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자들이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장제원 같은 막 저주에 가까운 그 논평 발표하고 이러는 거 말고 한 번쯤 들어보고 싶다고. 근데 어차피 죽을 놈들은 꼭 죽을 길만 찾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평창 올림픽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올림픽 준비하고 이런 기간 동안만이라도 비판적 논평은 자제하고 뭔가 화합적인 모드로 가겠다라고 하면 자기네들 지지율 오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스탠스 자체 어떤 전략적인
비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가 없죠. 아니다, 네. 그게 아니다. 그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비토만 놓고 있는 거지. 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비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을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그 터널 효과라고 하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이던 시절이든 또는 그 이후에 민주당 불의의 계열이든 간에 당시에 여당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저주 퍼붓지 않았어요. 잘하는 거 칭찬해줬다고. 잘한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잘 안 하고 있다가 국민의 오랜 수건 사업 같은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나올 때 정부가 흔쾌히 동의해서 뭔가 만들어진 상황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축하할 이런 식의 어떤 그 긍정적인 워딩을 써줬단 말이에요. 지금 전희경 같은 새누리당 대변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보면요. 날마다 저주예요. 이 폭거, 독재 막 이런 식의 표현들밖에 없어요. 자기들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를 한 번쯤 분석하는 좀 차가운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그 날이 잔뜩 써가지고 그냥 막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나라가 망해도 돼. 그 스탠스거든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TK 지역에서 18%가 뭡니까? 정치 세력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오늘 일요일 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런 걸 했는데 핵심은 이거더만요. 미세먼지가 중국 발로 시작해서 한국의 요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공기질이 엄청 나쁘잖아요. 네. 근데 평창이 KTX로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실상 올림픽이 평창만 치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서울이 같이 치러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북경 같은 경우도 왜 올림픽 하거나 그러면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한다든가 뭐 온갖 그 뭐 공장 운영을 가동을 중단시킨다든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교통 무료,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뭐 저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아예 강제 이부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에요. 100대가 다니던 도로를 50대만 다니면 공기는 확실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야당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3선을 위한 뭐 그런 식의 포퓰리즘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서울의 공기질과 평창의 공기질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렇지. 사실 외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북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떤 나라들로 보면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근교 도시밖에 안 돼요. 거리상으로. 특히 KTX 안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공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 인천공항이나 서울이나 평창이나 다 한 도시권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는 서울이 이제 그 사실상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거고 현성월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공연을 강릉과 서울에서는 뭐 어디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서울이 사실은 올림픽을 유치하는 거나 똑같다. 그럼 그 상황에 서울 공기 대기질은 어떨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공기질이 문제가 아니고 평창 올림픽 사실은 서울이 반을 치른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지난날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바꾸겠냐고.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가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울고 웃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울고 웃을 것입니다. 카펫이 더럽고 소파가 낡았어도 저녁 식사에 친구를 초대할 것입니다. 깨끗한 거실에서 팝콘을 먹고 벽난로에 누군가 불을 지피려 할 때 제가 날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과 내 가족의 책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플 때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멈춰버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때가 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생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 것이나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충동적으로 내게 키스를 했을 때 나중에 해라, 저녁 먹게 손 씻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매 순간 즐겁게 살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6천 원짜리 돼지 불백으로 먹고 오는 한창세입니다. 어디서 드셨어요? 그거 좋아하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데. 오늘 맛은 겨우 먹었습니다. 저는 어제 동태탕을 가족들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던데요. 오. 요즘 제철이라고. 그 용산 삼각지 정도에 가면은 그 동태탕. 네. 요거 하는 골목이 있어요. 그 국방부 뒤쪽 아니에요? 대충 그런 쪽이죠. 한쌤, 동태탕 드세요. 원기 회복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광주에 오시면, 경기도 네. 광주에 오시면 제가 해물 매운탕을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또. 동태, 대구, 네. 뭐 이런 종류들이 다 방사능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딱 그만한 사이즈의 물고기들, 특히 내장, 알 이런 건 절대 안 드시면 옛날 같으면 먹죠. 왜 맛있잖아요. 막 보니 뭐 내장 이런 게 맛있는데. 어른들은 괜찮아요. 뭐 희정님 정도나 우리 한쌤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한테는 심각해요. 웬만하면 안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네. 방사능 포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연령까지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아, 피디님, 저도 그걸 좀 먹으면 안 돼요. 아직 그만한 나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아, 피디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방송 오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봄날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는데 앞만 보고 오는데 옆에서 자꾸 빵빵거리고 깜빡. 뭐 길거리에 벚꽃이 피던가요? 아직 개나리가 곧. 근데 깜빡이면서 이 차가 못 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춤주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뒤에서 빵 하는데 너무 이제 깜짝 놀라서 제가 비켜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좌회전 못하는 사람들. 못 껴들었어. 그래서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는. 직진하느라. 근데 또 오는데 그 차가 또 못 껴들어가지고 계속 옆에 차들이 빵빵거리더라고요. 그 운전에는요, 심리학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요. 심리학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방어 운전을 해요. 네. 웬만하면 끼워주려고 해.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긴 해. 네. 계속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건 넣어주기 싫지. 근데 사람이 이런 게 다 별다른 게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운전이라는 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양해만 구해주면 네. 대부분 다 끼워줘요. 그리고 왜 양보해주면 고맙다고 이렇게 깜빡이 한 번 딱 켜주고 가고. 그럼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길거리가 참 평화로울 텐데. 너무 좋지. 그게 안 돼. 막 사고 나게 갑자기 막 끼어들고. 그러게. 에이. 저는 막 안에서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리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원인은 저는 알겠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자동차 운전은 목숨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흥분하고 욕을 하는 게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밥이나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욕할 건 아닌 게 이 사람들은 그게 항상 생명에 노출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어떤 분 제가 한 20년 전인가 면허증 처음 딴 어떤 여자 사람 친구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꼭 이렇게 표현하고 그 친구가 운전을 얼마나 험악하게 했냐면은 그 약간 그 옛날에 스쿠프라는 차가 있었어. 네. 한국형 이제 그 스포츠카. 근데 이 친구는 남의 시선이 전혀 의식이 안 되는 사람이야. 무조건 끼어들고 막 무조건 가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기네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면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되지. 안 되는데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좀 과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조금만 양보하고 유유자적하면요. 차 운전하는 것처럼 재밌는 거 있어요. 안전하다는 인식만 있다면. 근데 자기 생명을 계속 위협하니까 여기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운전하는 에티켓 진짜로 중요합니다. 밥하러 간다 이 새끼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으로 놓을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여자분들 중에 운전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 없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김여사. 그래서. 제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네. 앞에 이제 예전에 좀 소형차 있잖아요. 소형차가 있고 그 소형차를 뒤에 있는 고급차가 받았어. 근데 앞차는 남자고 뒷차는 여자였던 거예요. 네. 이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 애편내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분이 차를 타더니 한 번 더 후진해가지고 그 차를 아예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을 주는 거야. 차 바꿔 이 새끼야.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재밌네요. 저 그래서 저의 처음 운전했을 때 생각이 나면서 주유소 가가지고 이 유턴을 못 해가지고 기름 넣고 유턴 좀 해주세요. 저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 새 차인데 어떡하나.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영화 우리 여인의 향기였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영화 방송 듣고 여인의 향기? 저는 나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 무슨 향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방향제라던가 특히 뭐 양키 캔들 이런 게 수입해서 들어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네. 처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 향수로 가려지지 않는 처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사람 사이에 궁합 있잖아요. 궁합 중에 이제 뭐 석궁합 이런 거. 근데 그게 향기가 굉장히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향수로 가릴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체취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 마늘 냄새 나는 것처럼. 근데 그 냄새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 사람하고의 사랑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알파치노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뭐 속상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후아 이렇게 날리는데 알파치노의 그 후아가 저는 계속 이렇게 남더라고요. 귓가에 싹 나오면서 이제 알파치노는 그 여인의 향기가 삶의 의미였나 보다. 그러니까 시각을 잃은 그 상황에서 후각이 엄청 발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여인이었구나. 그래서 후각이 더 발달해서 이 여인을 파악할 수 있었구나. 저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목소리? 제가 이렇게 말이나 목소리, 소리에 예민하다 보니까 목소리 좋은 남자가 참 좋아요. 그래서 좀 못생겨도 목소리가 좋으면 괜찮아요. 맞아, 그런 건 있어요.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네. 운동선수 유명한 스타들이나 네. 영화 배우들 중에 목소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깨잖아. 특히 운동선수들은 목소리 들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치고 달리고 막 해서 정말 남자 같아. 그래서 남자다워. 그날의 MVP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딱 하는데 목소리가 정말 이상한 거야. 이승엽도 이제 익숙해져서 상관없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충격이었고요. 목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만수 아빠라고 기억나십니까? 만수 아빠? 옛날에 그 연속국의 최주봉 씨. 네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극장가 소식 듣고 가죠, 마차님. 네, 박스오피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 주 박스오피스는 딱 한 작품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2위를 차지한 코코라는 영화인데요. 죽은 자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모험을 하는 가족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자,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는 위대한 쇼맨, 휴잭맨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고요. 4위는 주만지, 3위는 신과 함께, 그리고 1위는 1987이 차지했습니다. 현재 이번 주 점유율 30%를 윗돌면서요. 지금 6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와, 1000만 갈 것 같아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1987만이라던데요? 아, 그래요? 아, 저도 그 영화 봤는데 한참 울다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20년이 하겠죠? 이 프로그램에서. 시장님아, 한 20년 전에 1987 기억나요? 우리 20년 후면 저 정도로 나이가 될까요? 아, 그 정도 나이겠구나. 저는 그때도 이런 목소리를 유지하랍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24번째 영화는요. 케빈 코스트너 감독 주연의 늑대와 춤을입니다. 네, 서부극 로맨스가 함께했던 멋진 영화 정말 길더라고요. 28년 만에 스포일러 감사합니다. 28년이면은 그때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된 게 90년이고요. 네. 한국 개봉된 게 91년이거든요. 네. 28년 됐는데 네. 그때 태어난 친구가 지금 28. 어떤 경우는 장가도 갔겠군요. 근데 우리 세대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인디언식으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술 먹고 도망가. 이런 방식으로. 엄청 많았어요. 예. 서울, 부산, 양다리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저는 신랑하고 이 영화 보면서 매를 벌어라고 지어줬어요. 오늘 우리 이 영화 하면서 인디언 이름 하나씩 지어야 될 것 같은? 네. 우리나라는 그 늑대와 춤을에 나오는 인디언식 이름이 원조가 있죠. 김수환무.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식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하게 긴 이름도 있잖아요. 아, 그게 그 인디언식 이름인 거예요? 네. 오. 야, 영화를 보는데 영화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 50분. 길긴 길었어요. 네. 그때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서부를 보고 눈이 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 야, 저기 멋있다. 괜찮은데? 또 요즘에는 막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인들은 이런 지점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자기네들이 남의 땅을 침략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 건데 좀 정확히 말하면 와스프라고 하는 영국에 있어서의 지금도 미국의 상류층을 점하고 있는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또 영토로서의 미국의 개념을 확장 지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 지역을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무지하게 학살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미국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이 아니지 사실은. 미국인은 어떻게 따지면 인디언들인 거잖아요. 그 땅의 원래 주인들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디언들은 악으로 놓고 그들을 서탕하는 이런 방식의 시각이 아니라 정반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저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 어렸을 때 봤던 디즈니 같은 미국에서 만들어둔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톰과 제리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꼬마 인디언 같은 애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뭔가 쫓기는 항상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인디언이 뭔가 우리와는 다른 그런 걸로 항상 묘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미국 그쪽 인디언들이 되게 생김새가 우리랑 좀 비슷했어요. 아시아 쪽? 맞아요. 맞아요. 케빈 코스트너의 어떻게 보면 감독 또 주연이니까 1인 영화라는 느낌? 감독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케빈 코스트너는 55년생이면 대충 몇 살인 거죠? 63? 환갑이 좀 넘은 60대 초중반 가까워 지내고 있죠. 네. 케빈 코스트너는 사실은 케빈 코스트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절에 한참 잘 나갈 때 이 양반의 뭐 영화들을 보면 잘생긴 그리고 좀 댄디하고 스마트한 뭐 이런 느낌의 배우잖아요. 사업적 욕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들을 보면 언터처블이라든지 노웨이 업 같은 영화들을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늘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바늘이 올라가니까 항상 이제 영화를 좀 배우로서가 아니라 제작자로서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왜 감독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늑대와 추물이 바로 그 감독을 해보고 싶은 케빈 코스트너의 역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감독들은 이렇게 표현했을 것도 같아요. 좀 떴다고 네가 감독을 해? 이런 느낌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워낙 잘 만들어지긴 했어요. 나름대로 바라보는 시각도 좀 틀에 박히지 않아서 좋고 그림도 괜찮았고요. 케빈 코스트너가 한참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의 그런 느낌이라서 나름 신선한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케빈 코스트너가 이 영화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두는 거잖아요. 네. 제작비가 2,200만 달러. 흥행 선적이 4억 2,400만 달러. 와. 대체 몇 배로 뻥튀긴 거야? 거의 약 20배. 네. 이런 정도고. 그래서 아카데미상 7개 부문을 휩쓰는 최고의 역작인데요. 이 이상의 영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케빈 코스트너 감독으로도 그렇고 주연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빈 훗, JFK. 우리들 기억에 더 많이 남아있는 영화는 보디가드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뭐 작품성이 막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고 잘 나가는 가수와 잘 나가는 배우가 만나가지고 정말 만화 같은 스토리 만들어내는 뭐 이런 거고요. 퍼펙트 월드 이런 것도 있고. 케빈 코스트너가 이게 살짝 바람둥이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2번인가 3번인가 하죠. 3번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전 기사를 보니까 케빈 코스트너의 자녀가 7명이에요. 그래서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 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케빈 코스트너 60대 초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부인이 40대 중후반이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케빈 코스트너가 중간에 사업하고 망하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어요. 네. 영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늑대와 추물에서 나왔던 그 지역을 또 뭐 이렇게 관광지로 만든다고 손댔다가 그게 망하고 막 이런 네.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외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혼하게 되는데 지금은 세 번째 부인이니까 젊은 애가 돈 많은 남자한테 붙었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케빈 코스트너가 제일 힘들 때 이 부인이 케빈 코스트너를 토닥토닥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준 여자입니다. 재밌죠? 네. 역시 결혼은 한 3번 정도 해야 되는 그렇지.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딱 한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공감합니다. 희정님 되게 좋아하신다. 아니 결혼은 3번이 아니라 결혼 2번. 케빈 코스트너 결혼은 2번 해서 첫 부인의 1남 2녀, 뭐 이제 두 번째 부인의 2남 1녀인데 중간에 애인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아들이 하나 이렇게 해서 자녀가 7명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혼하려면 또 그쪽 그 미국 배우들은 맞아요. 위자료 엄청나지 않아요? 다 털려요. 어쨌건 뭐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늑대와 추물이 히트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 더 만들어봐요. 그게 퍼스트맨인데. 네. 퍼스트맨도 영화의 얼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늑대와 추물이랑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건 또 흥행에 참패를 해요. 후속작. 그거 관련돼 있는 용어가 있거든요. 소포모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첫 작품, 그러니까 영화로 감독으로서 데뷔 작품이 첫 작품이 너무 뜨면 두 번째 작품이 안 뜬다 이런 뭐 속설이 있긴 해요. 다 맞는 말은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첫 작품이라는 게 데뷔작, 방송용으로 뭐 입봉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작품이 워낙에 데이트를 치면 일단은 만드는 사람부터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선들이 생겨서 그 다음 작품 뭘 만드나 이렇게 관심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감이 오히려 좋은 영화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케빈 코스트너 자체가 성격이랄까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업 욕심과 성격 자체가 그렇게 원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약간 모함일 수도 있는 게요. 뭐 케빈 코스트너를 제가 욕하려거나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전혀 정반대의 사람인데 박희정은 정말 사람이 순진하고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어떤 단면만 딱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보고 성격 정말 까칠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네. 그 말을 누군가가 전에 듣고 요구 없이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밖으로 이 사람이 그 스피커가 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케빈 코스트너가 미국 사람이고 우리랑 상관없기 때문에 막 지를 수 있지만 어쩌면 정반대로 그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각종 무슨 인터넷 자료나 이런 것들 속에 케빈 코스트너에 대한 성격 부분이 살짝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를 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아주 주관적인 평가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꼭 케빈 코스트너가 아니라도 방송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케빈 코스트너가 나중에 이제 아까 사업적인 욕심 이런 게 뭐냐면은 삼류 비디오물 같은 것도 제작하고 만들고 그러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가 나중에 TV 시리즈도 하기도 해요. 그 과정을 아까 세 번째 부인과 함께 거쳐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2012년에 바디가드에서의 바디가드에서의 윈니 휴스턴이 네. 죽잖아요. 네. 그때 추모사를 맡았던 말 그런 역할. 그러니까 케빈 코스트너는 오히려 저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몇 번의 말아먹음만 있지만 그래서 막 망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업적 욕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패했다가 일어나고 실패했다가 일어나고 추모사 같은 걸 맡기는 게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거나 평이 안 좋은 사람이었으면 저는 그런 거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할리우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풍우나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케빈 코스트너는 그런 느낌입니다. 워낙에 그 히트작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건지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꽤 괜찮은 배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특히나 한국에서 인기가 훨씬 높죠. 최근 영화로는 나사의 여주인공 3명과 함께 나사 그 소장 역할로 나왔었잖아요. 히든 피겨스. 맞아요. 그 영화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 우리 케빈 코스트너를 봤죠. 좀 건실한 가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전 다둥이 아빠라서 바람둥이인가. 아니지. 바람둥이면 그렇게 안 하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메리 맥도날드 주목 주고 일어서도 잠깐 하고 갈까요? 네, 스니커즈. 그 어떤 조직의 보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침입하도록 고용된 사람이 레드포드의 과거사가 얽혀있는 사건에 말려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스니커즈에서 레드포드의 전 부인 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 출연했던 영화로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잠시 출연을 했지만 나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던 마진 콜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미드를 많이 보시는 분이시라면 SF 미드의 레전드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 미드 팬이시라면 더 클로저에서 카이라 세즈윅의 후임 캡틴이 된 메이저 크라임으로 더 익숙합니다. 그 메리 맥도날드는 영화는 요즘에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미드에서 오히려 더 유명해진 배우? 네. 그리고 나이가 이미 우리 엄마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 늑대와 함께 춤을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역사는 꽤 오래되었지만 확실히 나중에 미드로 더 친숙해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영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쌤, 늑대와 춤을 이 영화가 주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영화가 주는 것은 이제 인디언들의 삶과 삶의 의미는 대지 위의 만물이 모두 형제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자연과 합일된 삶을 살아가던 원주민들에게 바다를 건너온 유럽인들의 무자비한 공격은 인디언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혼란과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겨울이 되면 겨울에 지낼 수 있는 마을로 가고 봄이 되면 봄에 맞는 마을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고 결코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의 요구는 땅을 팔고 종교를 바꾸라는 것으로 이는 어느 것도 들어주기 어려운 협박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으므로 팔 수가 없었고 백인들이 내세우는 신이 자신들이 믿는 정령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싸움에서 졌으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고 호전적인 포니족의 침입을 물리친 후 늑대와 춤을 고백합니다. 정치적 음모나 영토 확장 때문이 아니라 겨울 양식과 아녀자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에 자부심이 들었다고.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폭력에 맞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인들은 원주민들이 주요 식량인 버팔로를 무차별 살상해 먹을 것을 끊어버리고서야 이들이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블레이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백인의 눈으로 인디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에 동화된 백인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에 백인들이 얼마나 잔인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처리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오자 자연과 더불어 살던 인디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늑대도 사라지고 늑대와의 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사라질 차례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인간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연을 죽입니다. 인간을 자연 앞에 1대1의 대결자로 맞서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총을 사용하고 핵과 무인 로봇을 사용하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삶과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이던 자연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과 질은 무엇인지 생각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늑대와 춤을 보면서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디언의 이름을 한번 장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 푸나님이 장명, 이름을 짓는 거가 참 즐겁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도 이번 시간에 인디언 이름을 한번 지어봐야지 그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예, 제가 한번 재밌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저 아들 셋을 낳은 영자가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처럼 애들 이름을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물어봅니다. 엄마, 큰형 이름이 왜 파도소리야? 엄마가 아빠랑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을 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형을 임신했기 때문이란다. 그럼 작은 형 이름은 왜 달리는 기차야? 시골 갈 때 침대 열차에서 임신했기 때문이란다. 엄마는 말을 이었죠. 자, 이제 그만 귀찮게 하고 나가 놀아라. 찢어진 CD야. CD 아시죠? 그렇군요. CD. 우리 그 박혜정 선생님은 몇 년도생인가요? 끝에만 이야기 해주세요. 네네. 1년생이에요. 1년생이요. 그럼 네. 푸른, 그 다음에 월은요? 네, 장명 시작합니다. 네.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양력이죠. 네. 4월. 네, 푸른 매. 그다음에 생일은요? 2일. 와우. 푸른 매의 기상. 이야, 우와, 이렇게 나오네요. 멋진데요? 제가 할게요. 네. 9. 욕심 많은. 네. 그리고 4월. 매. 욕심 많은 매. 27일이요. 27일. 욕심 많은 매의 악마? 야. 무섭죠. 이렇게 인디언들이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명법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그 뭐 생일 생시라 봐가지고 이제 이름을 많이 이렇게 짓고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도 보면 그 인디언들의 이 장명법과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디언의 장명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심심풀이로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그 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우리나라 장명법이잖아요. 그것 중에 이제 사대부가는 항렬이라는 게 있어요. 항렬. 그건 사대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 이제 노비 출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 지었잖아요. 개똥이 뭐 이렇게 성도 없이 그런 경우가 많았고 사대부가 정도에서는 이미 족보에 쓰여 있습니다. 21대는 무슨 항렬을 쓰고. 근데 그 항렬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대부가 일원으로서 30대 40대 이렇게 있으면 31, 32, 33 이렇게 숫자로 나가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학년은 어떻게 짓냐면은 한자, 어떤 한자에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거나 일자 학렬, 이자 학렬이 아니라 한자에 보면 일자도 들어가고 이자 들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 한자에 들어가 있는 걸 미리 정해놔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쓰는 데가 있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확률을 정해놓는 것도 있어요. 이 글자들이 한자에 들어가 있는 거를 미리 정해놓고 300년 후에 정도에 쓰일 한자들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조상들이. 여기에다가 맞춰서 지어라.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학렬은 강제사항은 아닌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은 집안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서로 간에 소속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특이한 경우에 되게 병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당장 그 학렬대로만 이름을 지으면 단명할 수가 있다 하면 그걸 이제 학렬을 깨고 정말 이렇게 특수하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때는 이제 한글 이름 짓기 바람이 불었었죠. 그렇죠.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전통 때문에 그게 성공을 못 거뒀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롱이라고 만들었다고 쳐 이름을. 근데 이분이 나이를 40만 넘어가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와요. 어렸을 때는 예쁜데 그런 측면. 아롱이 할머니. 순한국말로 지어도 좀 나이를 먹어서도 좀 괜찮은 걸까지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순한글로만 지기 시작하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못 알아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 부분.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교포들의 이름도 그냥 그대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뭐뭐뭐뭐 김, 뭐뭐뭐뭐 박 뭐 이런 식으로요. 누가 지어준 이름 말고 내 스스로 짓는 이름, 인터넷상에 자기 닉네임도 소중하다고. 네. 부처는 푸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 좋아요. 푸른 나무님. 제가 아는 분이 그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어떤 분이요? 박근혜? 네. 어떻게? 정말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좋은데? 네, 좋아요. 그 사람이 박근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식이 바로 남는 부분이라면 사람들이 박근혜와 동일시해서 그 사람도 막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뭐 어때 그게 뭐.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일성이라고 이름이 있었거든요. 김일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김일성 이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쪽에서 너무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로 몰아가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4학년 때 이름을 바꿨어요. 김일성에서 하도 놀려먹고 하도 그러니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리 중학교 때 동창 중에 한 명 임신중. 진짜로요? 그 있어요. 맞아요. 성하고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예. 저는 초등학교 광주에서 나왔는데 저희 반에 이두환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두환이잖아요. 걔 정말 괴로워했었거든요. 항상. 전두환.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나오는 선수 중에서 전천후? 그래요? 전천후? 멋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박근혜 선생님께서는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세례명으로 바꾸셔가지고 헤레나로. 아예 그러면은 동사무소 거기 다 바꿨어요. 마리아로 돼 있는 거예요? 한자 없이. 요즘 굉장히 쉬워요. 네.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해줍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면 요즘에 그렇고. 그 개신교인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름을 많이 바꿔요. 보면 뭐 요셉,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요. 미국의 역사를 잠깐 보고 갈까요, 선생님? 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콜럼버스가 발견한 때부터 시작을 이렇게 쭉 이제 하는데 1776년도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요.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인데 남북 전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각 미국의 주의 어떤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노예들이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도 목화 농업으로 노예가 필요했던 남쪽과 공업하러 인력이 필요했던 북쪽이 경제적인 대립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또 이제 경제 공황을 1929년도에 또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뉴딜 정책을 또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또 미국이 강대국으로 이렇게 또 변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탈냉전 시대가 1991년도에 그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거의 이제 무너지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1998년도에 가면 금융 자본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자본주의도 확고한 그러한 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었죠. 미국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주인이 인디언들인데 그 주인 인디언들은 일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하게끔 해서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되고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거의가 다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을 하고서 1000년 동안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력으로는 위압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로마에 남아있는 정신적인 인문적인 사상, 철학적인 사상 이것은 그리스가 지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지배는 했을지 모르지만 무력으로 그러나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인 그런 철학의 부재가 있어서 인문학적인 부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로마와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디언 보호구역에 지금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그 원래는 원주민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거죠. 단지 정말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어떤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자연을 인간과 똑같은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야말로 친환경적이고 그러한 인문적인 그러한 인디언들에게 무지막지한 그 살상이라든가 무기로서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땅을 뺏고 그리고 그것이 곧 그 사람들의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쓰여지는 역사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도 사실 옛날에 많이 몰랐을 땐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이제 알고 보니까 인디언이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사람의 생명과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인디언 쪽에도 보면은 수우족도 있고 포니족도 있고 어디에나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디언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서 문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양극화시킬 필요는 없겠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한다. 나는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걸을 때는 걷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저 먹는다. 그건 우리도 하는데요. 아니지요. 당신들은 앉아있을 때는 벌써 서 있고 서 있을 때는 벌써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는 이미 목적지에 가 있지요. 너무 빠르게 달리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한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사회가 요구하는 틀과 기준에 맞추려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마음의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잠깐의 삶의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나답게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24번째 늑대와 춤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인공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감방이 비어있어요. 요즘 그 착하게 살자라는 예능 프로에서 또 감옥 가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가고 있는 게 트렌드라서. 네. 근데 김희중의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제공을 했을 것 같은데 나와서는 검찰이 이렇게 꼼꼼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권재진이나 임태희한테 되게 겁을 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약간 이명박을 자기는 아직도 의리를 지킨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다가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되게 잘 처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분은 제가 저도 고민을 좀 해본 부분이거든요. 네. 김희중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언론에 드러났냐면 정두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두원이 임역할을 했어요. 정두원이 들은 뉘앙스는 김희중의 보복이 맞아요. 너무 섭섭한 부분을 그거를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까 김희중이 마치 무슨 투사처럼 돼버리고 막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약간 지들끼리의 정치 보복적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김희중이 직접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약간 중화시켜요.
정두원의 말이 너무 세게 나간 거지. 그런 측면이라서 별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것이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건 없다고 보는데 검찰의 지금까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촘촘하게 잘 됐더라라는 말은 자기 쉴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김희중 씨처럼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찰한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 푸다님이 전에 1억 8천 그 솔로몬 저축은행 건 때 1억 8천으로 그 김희중 씨가 그 한번 1년 3개월 수감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희중 씨가 착복한 게 아닐 거다라고 추론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자기가 먹은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양쪽 게 다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거짓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검찰한테 그런 인상을 못 받아요. 아, 이 사람들 잘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 준비를 잘했구나. 이런 판단 자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검찰이 불편한 거예요. 이명박을 언제 구속시키느냐. 구속이란 표현은 좀 정확하진 않죠. 일단 소환해서 조사해보고 구속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구속하는 거니까 구속이라는 워딩은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검찰 출석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출석이요? 포토라인, 흔히 말하면. 포토라인. 처음으로 죄를 짓고 이명박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언제냐.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명장면일 거예요. 기침도 좀 할 것이고. 그런데. 엄청 하겠죠. 그게 지금 청와대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관례 같은 거래요. 전직 대통령들은 참여 인사에 당연하게 이렇게. 전두환한테도 보냈을까요? 거긴 대통령이 아니죠. 박탈됐잖아요. 전직 예우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초청을 했는데 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명박이 결정할 문제인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언론들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일 거다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찰에 출석시켜놓고 초청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올림픽 전에 구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화건처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자하고 우면하지 않고 전후사정 안 봐주고 필요하면 부르는 거지 뭘 거기다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올림픽 전에 부르고 올림픽 후에 부르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올림픽에 부르는 거는 어떤 예우 차원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항상 지난번 편지에서도 그렇듯이 항상 예우를 약속하던 사람이 본인이 안 지켰는데 본인이 그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월 9일이 그 겨울올림픽 개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8일에 이제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날짜는 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다른데 이목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월 첫째 주, 2월 1일이 목요일인데 2월 1일이나 그 주에 검찰에 출두해서 그 다음 주 초에 구속. 이 검찰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삼성동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하던 날에 이목을 거기 20억을 5만 원짜리를 했겠죠? 예. 설마 만 원짜리를 하진 않았겠죠? 설마. 그러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1억이 몇 다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거 국권화폐예요. 만 원짜리 국권화폐. 만 원짜리 국권화폐. 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그게 지금 박근혜 때가 아니고. 제 아는 사람이 렉서스를 사면서 현찰로 샀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건너에서. 그래서 현찰 개수기로 그걸 결제를 해주고 나오니까 전 직원이 매장 앞에까지 와서 90도로 절을 하더라. 아. 우리 작은 누나가 처음 차를 살 때 현금으로 샀거든요. 제가 들고 따라갔어요. 누나가 성격이 좀 괴팍해서 은행을 안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 직접 돈을 뽑아서. 예. 그들이 얼만큼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말아먹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민주주의 인사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봤으면 막 벅차네. 그 과정에서 뭐 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국정원장을 누군가를 임명해요. 야수님 할 거죠? 시키면. 예, 뭐 시키면 해야죠. 매월 나한테 이 사람들은 정말 도둑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매월 이제 국정원에서 3억을 빼서 2억을 상납하는 거죠. 1억은 수고비.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그러면 뭐 김희중하고 김백준은 뭐 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한번 이렇게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원세훈 같은 자들은 친복이니까. 나머지 김백준이나 김희중은 데리고 들어온 청와대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고 국정원을 장악할 만한 인물 하나 데려다 놓으면 예를 들면 누가 좀 싫은 소리 조금 하면 같은 편인 남의 편인데 그냥 사찰하고 뒷조사해서 협박하고 조폭이지 뭐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개혁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권력자가 의도성만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건 다시 부활해서 정치 사찰하는 용도, 나쁜 짓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 조직이라는 것을 나쁘게 이용만 해먹으면 정말 아무도 지도세도 모르게 뭔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봐요. 근데 그중에 국정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댓글 사건의 사실 시작, 그게 우리가 김하영으로 불리우는 국정원 여직원, 지금까지 어떤 재판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그걸 고발했던 국회의원들만 지금 재판 중이잖아 아직도. 이거 국정원 여직원 곧 기소된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재판이 열린다는 뭐 이런 소식도 있어요. 본인이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상관의 지시로 이렇게 그 허위 자백을, 그 허위 진술을 했다. 이제 와서? 예.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이제 판변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일요일 날 김현 대변인도 빡친 논평 하나 내시고 중요한 내용 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박근혜 후보는 2012년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리는지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집단 테러니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이라는 일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12월 16일 3차 TV토론 직후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밤 11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속보로 내보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에 의해 정치 관여 흔적인 댓글을 발견해놓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결국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경찰과의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당시 명백하게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된 배경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2018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런 자들입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 박범계 의원이 다스 리베이트가 이명박에게 전달됐다는 내부자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박. 왜 이명박한테 가냐고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다가 나한테 다 물어보라 그랬다가. 그 리베이트가 거래처 사이에 오갔던 리베이트잖아요. 우리 이쪽은 커미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매입을 하면 그중에 이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달 뭐 작게는 200~3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현금으로 그것도 이시영한테 줬다고 하죠. 그러네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은 대학 관광으로부터 매달 220만 원씩 3년 정도 7차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나오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아무 잘못 없는 부하 직원에게 총대를 매라 라며 덮어씌우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니까 김비중처럼 다 까발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문제야. 이게 돈은 일종의 중독이에요. 한번 대보고 싶긴 하죠. 돈이 중독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뭐 솔직히 뭐 몇만 원 정도 이런 욕심은 안 부리겠지. 누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1억 얼마 정도는 뭐 그런 푼돈 가지고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100만 원 이상부터는 이명박 눈에 네이다가 포착되면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베이트 몇천만 원 되는 걸 그런 걸 모으는 게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네 사람과도 2개만 시키는 사람인데 당연히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다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난 100만 원만 넘어가면 이명박은 그 모든 돈은 다 내 거야 하고 먹는 사람일 거예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는지를 몰라. 똥구녕으로? 또 오늘 더러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진짜. 이 직원이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모 행정관에게 관련 문제를 전달했지만 묵살을 당했고 3년간 인사불이익까지 당하다가 다스를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가 가능했던 거고요. 또 다른 녹음 파일에 의하면 이동형이 사촌형 김모 씨의 고철 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6억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다 2016년 3월 다스가 갑자기 거래업체를 바꾸자 김모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동형은 이상득, 이명박에게 줬다라면서 거절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째라 하는 거죠. 네. 나 없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상은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지금 증언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경주 투어, 경주 다스 투어를 이번에 TV에서 방영한 거를 봤더니 이상은 회장이 갔다는 마사지 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샵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슨 호화로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직접 찾아간 그 곳이 시골에 정말 호름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저씨가 앉아서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70대 노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원래 3만 원인데 2만 원 깎아준 저 마사지를 그렇게 몇 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의 행색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보였다. 큰 회사 회장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후에 이상은이 다스 회장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다시 3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다스는 그렇고요. 다스는 내가 보기에 지금 2등입니다. 2등. MB 구성 마라톤에서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1위는 국정원 특활비라고 보는데 네. 이명박 밑에 옆에 이렇게 도열해 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막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권재진하고 임태희가 소환 임박해 있습니다. 다음 타자. 이건 어떤 건이냐면은 국정원 특활비로 민간인 사찰 부분 입막음했다고 하는 그 정도인데 김희중이 한 말이 있잖아요. 워낙에 검찰이 촘촘하게 잘 상황을 만들어 놔서 도저히 거짓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게 김희중의 증언이거든요. 지금 검찰은 뭐랄까 굉장히 어떤 예전에 1987의 감독, 장준환 감독 같은 천재가 뭔가를 이렇게 잘 세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비어있는 구조에서 잘 만들어진 무슨 뭐랄까요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 있어요. 네. 완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완성도 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재진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비서관 김진모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요식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구치소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범털들이 너무 많아. 예, 이렇게 범털 중에서도 이 굵은 범털들이 계속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게 뭐 정보 관리 측면에서나 피의자 관리 측면에서나 위험하니까 독방이 필요한데 독방이라고 해서 또 박근혜급으로 주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독거실을 좀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중요한 측근이 있다고 하는 이재호 이런 사람들 아니지. 진짜는 정말 많이 접해가지고 기자회견 상에 도열했던 인간들은 진짜 축정이. 비리 구조 속에 이명박 구조 속에는 안 들어갔을 만한 사람들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착복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이명박의 국정원 특활비에 관한 비리는 딱 두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김백준하고 김희중인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언론상에 뭐 김효재나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MB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니들이 뭘 하니 이 새끼들아. 실제로 이명박에 관련된 구조는 나랑 김백준만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명박이 깨끗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재호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없으니까 이명박도 안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박 측근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MB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MB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쭉정이었구나. 저런 씨발. 우물한 계열이었구나. 한 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막 걸려 있었기 때문에 팩트 없는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취재원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있는 것만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이런 돈 받았다는 이 방법 같은 것들이 구체적이죠. 네, 구체적인 게 박근혜가 돈을 받았던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직접 청와대에 차에 들어가서 전달을 한다. 근데 이게 원세훈이 직접 했다는 건 색달라요. 이게 전 진짜 꼬봉이었구나. 국정원 기획실장인가 했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명박하고 독대해서 이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이명박이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독대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정원에 그렇게 이제 그 국장급이 다이렉트로 부대실장한테 독대를 요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래요, 보통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원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이명박이 거기에 꽂아 넣은 사람.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그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명박 눈에 띄어가지고 이명박이 차출해서 꽂아 넣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대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국장급들도 그렇고 국정원장이 직접 현금을 챙겨 들고 운전을 해서 와이프 손잡고 들어가서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여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의 정치적 구조는 이렇게 봐요. 국정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그 부류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박근혜가 그냥 가져간 건데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역할은 어느 정도는 했겠죠. 전혀 안 했을 리는 없는데 이명박 같은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뒤에서 기가 막히게 하는 어떤 본능적인 냄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돈이 있다는 거, 숨은 돈. 실제로 그 돈은 쓰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에 가까운 거. 화수분 같은 거지. 그리고 무슨 전시도 아니고. 해가 지나면 돈이 다시 생겨. 그 화수분 같은 거야. 부자는 진짜 그렇다니까. 어디 주식이 얼마큼 묶여 있죠. 몇십억, 몇백억이. 건물에 묶여 있죠. 실제로 예금도 꽤 있긴 할 거야. 근데 그 통장에 뭔가를 채워가는 재미.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 새끼 땅 하나 살려고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한 6억에서 뭐 얼마 정도는 그냥 눈먼 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순실이 그런 짓 한 번 한 적 우리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현금으로 다.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해갖고 요즘 사람들이 누가 이체하냐고 하면서 견찰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정원 특활 빌릴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최순실이 그걸 유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근데 원세훈 과라가 이런 과라는 것 같은 거예요. 6억이라고 그랬나요? 6억 정도. 6억을 직접 현찰로 주면서 보는 앞에서 개수기로 세서 준다는 거야. 부동산 중개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개수기를 눈앞에서 두고, 개수기가 뭐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전원 코드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10억 원대인데 6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6억과 10억은 차이가 크죠. 아파트 한 채가 더 오락가락 하는 건데. 근데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부인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넨 3억 원과 미국에 송금한 돈 200만 달러 등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빼돌린 특수활동비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를 뭉텅이로 빼낸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몇 건 더 있다며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에 추가로 상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 전 원장의 아들이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장 실장은 당장 임금 부담을 느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76개의 정부 지원책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지만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현장 점검에서 일부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2조 4천억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 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조기 정착에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이명박이 재임 시에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2억 원 이상의 정기 상납을 받았다. 매월 2억? 네. 다음에. 그때 현금으로요?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이 와이프와 함께 직접 차를 몰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명박 부인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특별 상납도 받았다. 국정원의 특활비가 사실상 100억 원 이상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게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에요. 매월 2억이면은 연 24억에 5년이면은 100억 넘네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주진우 기자의 이런 이야기들 중에 그냥 어떤 추측성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 취재되어 있는 취재원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언론은 어디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김희중하고 김백준이 따로 다른 고리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을 받았는데 그 상납의 용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명박이 기자회견이랍시고 할 때 쭉 도열했던 인물들 대다수가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기자 같지도 않은 기자들 같은 것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홍보수석이네 뭐네 헤쳐먹고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이명박의 청와대. 그러면 이명박의 청와대가 다 헤쳐먹은 거야? 아니지. 그러면 이명박의 뭐 핵심 수석들? 아니지. 이명박의